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시즌 2 벌써 3회네요. 한일전 명승부에 대해서 1회, 2회에 걸쳐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3부입니다. 첫 시간에 유재두 선수를 중심으로 한 중량급,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장정구 선수와 유명우 선수를 위주로 한 경량급을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박찬희 선수도 또 한일전 하면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박찬희 선수부터 얘기를 좀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BC 국제심판위원이신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임준배 국제이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장원재 박사님 계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열 이사님 함께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한번 뭐 얘기가 나오니까 역시 그 일본과 연계된 복싱 얘기는 계속 무수하게 그 소재거리가 제공되는 것 같아요. 일단 그 박찬희 선수 그 대단한 테크니션이었는데 뭐 한일전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뭐 좋지 않은 기억이 좀 더 많지만 데뷔 전부터 그 일본 선수들을 박살내면서 그 프로에 입문했던 박찬희 선수예요. 아마 장원재 박사님께서 이 박찬희 선수에 대해서는 특별한 또 그 뭐 애증의 마음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찬희 선수는 76년 몬트리올 올림픽 8강이죠. 파드론, 쿠바의 파드론이었죠. 네, 졌다고 할 수 없는 경기였고 국력의 차이, 또 세계 그 체육계의 지명도 차이가 만든 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3대2 판정패였는데 맞아요. 그리고 나서 80년 모스크바 올림픽 때 명예회복을 하겠다 벼르고 있었는데 이제 한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가 모스크바 올림픽 보이콧 결정을 하면서 갑자기 프로로 돌게 되죠. 그리고 나서 첫 경기부터 거의 뭐 비중 있는 선수와 대결하지 않았나요? 또 정상인 선수가 정상인 선수와는 이제 3전째 했고 네. 데뷔전은 일본 선수와 하게 되죠. 근데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모스크바 올림픽 보이콧은 그 해에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모스크바 올림픽 선발전까지 우리 한국도 맞춰놓은 상태였었고 박찬희 선수의 프로 데뷔는 한참 전입니다. 78년 77년으로 인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몬트리올 올림픽 때문에 본인이 뭔가 좀 회의를 느꼈다고 몬트리올 해야 될까요? 올림픽을 끝나고 이제 아마 생활을 접은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하여간 어쨌든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면 다 예, 알아듣어요. 들으세요. 뭐 어쨌든 뭐 프로 데뷔해서 정상인 선수와 3전째였나요? 3전째예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일본 선수를 연속 KO로 이겼고 모토 슈지를 1회 KO로 시키고 데뷔를 했고요. 그리고 뿌마 고양. 그리고 두 번째 경기도 역시 일본 선수들 네.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여간 세계 챔피언 되기 전까지 박찬희 선수가 좀 희한했던 게 일본 선수는 완전히 그냥 셧아웃 시켜버리고 필리핀 선수에겐 좀 고전을 하고 그렇죠. 좀 그랬던 했는데 아마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복서 중에 그 테크니션 하면은 세 손가락 안에 꼽히겠죠, 박찬희 선수가. 뭐 그렇게 보는 분들이 아마 많지 네. 않을까요? 그래서 이 플라이급을 보면 이제 박찬희 선수 뭐 이제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우리나라와 일본의 그 역사를 보면은 뭐 그 전후에 뭐 50년대 60년대에도 시합이 많았겠지만 동양 타이틀 정도를 놓고 이제 대결했던 게 그 70년대 중반에 그 김학영 선수가 있었죠, 우리나라에. 예. 그래서 이 선수는 그 동신체육관, 그 당시에 이제 홍수환 선수와 동문이었는데 플라이급 쳐놓고는 굉장히 큰 키, 한 65, 66 되고 사우스포의 굉장한 펀처. 단점이라면 이제 발이 좀 없는 거. 그래서 그 77년도에 76년도군요. 동양 타이틀 플라이급에 이제 아마 플라이급 동양 타이틀 도전이 이 김학영 선수가 처음이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플라이급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전에 뭐 조동기 선수도 있긴 있었네요. 했는데 플라이급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선수층이 두터운 데 비해서는 라이트 플라이나 반타함보다는 동양 타이틀의 인연이 굉장히 없던 그런 체급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카다지로 선수와의 시합도 그 사진을 보면은 아주 다카다지로가 양눈이 뭐 안 보일 정도로 두들겨 맞았는데 이게 그 판정패를 당하죠. 근데 완전히 그 당시에 그 보도로는 완전히 홈 디시즌에 의한 그런 편파 판정으로 인한 판정패 해가지고 그 김학영 선수는 한국 챔피언까지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선수가 됐고 이후에 이제 양홍수 선수가 이 다카다지로를 일본에서 이제 이기고 우리나라 선수로는 첫 동양 플라이급 챔피언이 되는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시합은 양홍수 선수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아주 뭐 주먹이 세거나 아주 그 세련된 테크닉은 아니지만 굉장히 그 부지런한 복싱을 하는 그런 선수였는데 뜻밖의 다카다지로를 일본에서 잡고 우리나라 선수는 이제 동양 플라이급 챔피언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그 플라이급의 간판이 양홍 선수 이후에 이제 나타난 게 이제 박찬희 선수가 나타난 거죠. 뭐 비슷한 시기에 물론 약간 뒤에 김태식 선수가 또 나타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플라이급의 어떤 그 계보를 이어가는 간판 선수로 나서는 거죠. 박찬희 선수는 어쨌든 데뷔 초기에는 이제 주니어 플라이급으로 활동을 하다가 네. 플라이급으로 올린 거. 네, 올림픽도 라이트 플라이급으로 네. 나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주니어 플라이급은 그 당시에 뭐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주니어 플라이급은 굉장히 그 강자가 많았고 플라이급도 사실은 우리나라 그 당시에 체형에 맞는데 이상하게 좀 약간 주니어 플라이나 그 위에 반탐에 비해서는 좀 플라이가 좀 선수층이 좀 약했던 뭐 그런 저거였고 아까 얘기와 좀 맥락을 같이 하는데 플라이급도 역시 정통체급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니어 플라이나 그 이후에 신설된 주니어 벤텀 쪽으로 많이들 그 도전기회를 누리다 보니까 그 정통체급인 플라이급도 경량급이지만 항상 그 강자들이 있었고 뭐 후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박찬희 선수가 그 도전했던 칸토도 그 플라이급 뭐 세계 챔피언 중에 그 레전드에 속하는 그런 선수에게 도전했던 거기 때문에 네, 대학 교수 프로페서 칸토. 이가라시 양홍수 선수는 이례적으로 세계 타이틀을 한 번도 그 세계 타이틀 매치를 못 하고 끝났습니다. 양홍 선수가 어디 체육관 선수? 원진이었죠. 근데 이제 글쎄까 양홍수 선수는 잘해요. 잘하는데 세계까지는 좀 보기가 좀 어려운 뭐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 양홍수 선수는 그 동양 챔피언일 때도 대부분의 방어전을 일본 가서 했어요. 이가라시한테 뺏기기도 하고 다시 또 찾는 것도 일본 가서 했고 베스트 시합은 호주미 슈이치를 9회 KO시키는 그렇죠. 시합이거든요. 한참 그 올라오던 호주미를 그렇죠. 그 당시에 만일 일본에 플라이급 챔피언이 있었다면 도전 1순위가 됐을 텐데 당시에 일본도 그 임준배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니어 플라이라든지 이쪽에는 강자가 많았지만 또 주니어 벤텀은 생기기가 전이었고 플라이급 챔피언이 없었기 때문에 세계 도전까지 하기는 좀 그 무리였던. 그러니까 원진으로서는 그 뭐 김한진 선수라든지 많은 선수가 있었는데 양홍수 선수에게 그 우리나라에서 세계 타이틀 기회를 준다는 게 뭐 흥행적인거나 좀 여러 가지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코마 쇼지가 그 김성준, 박찬희 선수와 방어전을 하고 나서 양홍수 선수 쪽에서 오퍼를 넣었는데 또 한국 선수를 받아줘 라고 그쪽에서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양홍수 선수는 동양 타이틀도 한국 선수에게 뺏기지 않나요? 나중에? 신희섭 선수. 신희섭 선수에게. 뺏겼죠. 그러니까 그 시합은 약간 이렇게 양도 후배한테 이렇게 넘겨주는 약간 그런 분위기. 그 홍수환 선수와 장규철 선수, 뭐 염동규 선수, 대관식 그런 비슷한. 약간 후배를 위한 이제 잘하는 후배에게 이제 나는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타이틀을 양도하느라 뭐 약간 그런 느낌의 어떤 세대 교체 같은. 물론 뭐 이기려고 했겠지만 뭐 네. 느낌은 이 양홍수 선수가 동양 타이틀 매치를 가졌던 이가라시 지카라 선수가 그 박찬희 선수 1차 방어전 상대였던 이가라시 네, 맞아요. 스도무. 예. 같은 네. 선수예요. 예. 그리고 김태식 선수가 세계 타이틀 전에 그 논타이틀로 했던 그렇죠. 그 이가라시 다 똑같은 선수예요. 네, 별명 물개. 박찬희 선수랑 할 때는 이름을 힘력자를 써가지고 이가라시 니키로. 그래서 등록한 원래는 그게 이가라시 쓰더문데 네. 뭐 이가라시 직가라도 쓰고 뭐 리키 뭐 쓰더무도 뭐 이가라시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썼는데 같은 선수입니다. 박찬희 선수가 1차 방어전에서 이가라시 스도무, 이가라시 니키 선수를 만나서 압도적인 판정승을 거두는데 정말 많이 때렸는데도 안 넘어갔어요. 그리고 14라운드쯤에는 신경질적인 주먹이 들어갔는데도 네, 결국 안 쓰러졌고 나중에 라커룸에서 이가라시 선수는 복소가 된 일에 가장 격렬한 경기를 했다라고 깨끗이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이가라시는 뭐 KO 안 당한 거에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저거 했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칸토는 일본에서는
감히 그 범접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도대체 일본 선수가 칸토에게 도전했던 것이 다카다지로, 오구마가 오구마 쇼지. 세 번인가요? 타이틀 뺏기기도 했고 뺏기기도 하고 오구마. 뭐 하여간 일본 선수로서는 그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칸토를 물론 뭐 어느 정도 사양길에 접어들었다지만 원사이드로 이겼던 박찬희이기 때문에 뭐 아마 박찬희에 대한 평가는 그 일본 선수 대단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한 그 박찬희 선수에게 판정까지 버틴 이가라시를 김태식 선수가 4회 KO를 시키면서 그 주가가 김태식 선수가 더 상승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박찬희 선수는 우리가 토크를 하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시대의 테크니션인데 그 당시에 그 칸토를 이기면서 정말 국민적 영웅이 됐고 이제 그 2차 방어전이죠. 구티에스 파다스와의 경기에서 완전히 그 우리나라의 탑이 됐죠. 그 시합 하나로. 2회 역전 네. KO승. 그래서 뭐 오늘은 한일전을 갖다 주로 얘기하니까 그 시합은 뭐 많이 뭐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서 뭐 지난번에도 언제 한번 얘기했지만 방어전을 12월, 2월, 4월, 이 5월. 80년 5월 18일 오구마 쇼지와의 경기가 35일 만에 링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2월에 이제 그 아로살이랑 경기를 아로살. 했고 4월에 4월에 알베르토 모랄레스랑 방어전을 했고 그때 이미 4월달에 이 5월 18일 경기가 잡혀 있었으니까 4월 10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날짜가. 네, 그리고 이 오구마 쇼츠와의 시합은 5월 18일 날 합니다. 그 계엄령이 막 선포됐던 그 서울시 장춘체육관에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 굉장히 그 궂은 날씨에 시작이 되고 분위기도 상당히 그 이겼으면 굉장히 그 어떤 그 당시에 어떤 그 사회상에서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좀 푸는 게 됐을 텐데 상당히 그 우리나라 한일전 중에 워스트 중에 꼽힐 정도의 그렇죠. 예. 이날 이례적으로 일본 관광객들이 링사이드 한쪽을 다 사가지고 링사이드 한쪽이 그냥 다 일장기로 뒤덮였었던 경기고요. 그리고 박찬희 선수가 경기 후에 1라운드를 제외하고는 나의 경기를 하지 못했다. 감기 몸살도 심하게 앓았다. 도핑 테스트 염려로 감기약도 못 먹었다. 그런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다 핑계죠. 컨디션 유지를 못한 건 챔피언으로서의 핑계고 나중에 챔피언이 되고 나서 기량이 전혀 늘지 않는 느낌, 연습을 해도 뭔가 헛도는 느낌이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김철호 선수가 이제 그 타이틀 뺏기고 나서 박찬희 선수와 특별 대담하면서 챔피언들끼리만 알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좀 했었죠. 그런데 이 경기는 1라운드 지나고 2라운드였나요? 3라운드였나요? 클린치 상태에서 오쿠마의 키드니 블로가 들어가니까 클린치를 하고 있던 상태에서 그냥 쑥 빠지듯이 무릎을 꿇어서 처음엔 이게 뭔가 했는데 심판이 카운트를 합니다. 제가 본 복싱 다운 중에 가장 좀 뭐랄까요, 기괴하다면 기괴하고 저게 뭐지 했던 그런 다운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는 뭐 일방적으로 밀리고 심지어는 박찬희 선수 다리가 풀려서 클린치 상황에서 유도 기술 비슷하게 박찬희 선수가 넘어가니까 심판이 오쿠마한테 주의를 줬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다리가 풀려서 박찬희 선수가 또 주저앉으니까 그때 슬립 다운이죠. 관중들이 이제 링 위로 뭔가를 막 집어 던져서 오쿠마가 한번 매다 꽂았죠. 그렇죠. 네, 유도 기술이 네. 나왔죠. 그래서 그때 막 관중들이 집어 던져가지고 심판이 경기를 중단시키고 그리고 양 선수가 코너로 돌아갔는데 이제 오구마 측에서는 그 사이드에 있는 그 코너맨들이 오구마 선수 머리 위로 뭐 타올도 놓고 뭐도 놓고 해가지고 만약의 상태에 좀 대비하는 듯한 이런 경기가 있었고요. 결국 경기가 재개가 됐습니다만은 9라운드 35초인가요? 그냥 힘없이 그냥 주저앉아서 KO가 됐고 박찬희 선수는 의식이 뚜렷했던 게 본인이 주저앉은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그 글러브로 땅을 치면서 억울해했다고 할까요? 아쉬워했다고 할까요? 정말 납득이 안 되는 패배였습니다. 제가 본 여태까지 살면서 본 장충체육관에서 우리나라의 챔피언이 아주 그 처참하게 유린당하는 시합 두 개가 박찬희 오구마하고 김태식? 김철호 오로노. 김철호 네. 오로노.
챔피언이 네. 유린당하는 시합은 그 두 시합이 아주 홍수환 카르도나도 그렇지 그건 않나요? 그래도 그렇게 뭐 쓰러지고 엎어지고 한 건 아니니까 그냥 그거는 유린당하기보다는 그냥 짜증나는 시합이었고 그래서 정말 박찬용은 또 거기가 아니네요. 모텔이었죠. 목 비틀듯이 그 장춘혁관님에서 막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했던 게 김철호와 박찬희 선수가 그것도 이길 것 같았던 상대한테 했었고 박찬희 선수 글쎄 어쨌든 그날 뭐 일본 잡지의 기자는 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 왜냐하면 그 계엄령이 선포됐기 때문에 네. 평소보다 그 경찰이라든지 그 동원을 더 많이 됐었나 봐요. 그렇겠죠. 예,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날씨는 막 그 궂은데 분위기는 험하고 어쨌든 자기네 선수가 이기니까 좋긴 한데 관중들 분위기 험하고 그래가지고 일본 기자는 굉장히 뭐 시합 끝나고 좀 이렇게 자기 신변에 위협을 느꼈던 그랬던 정도로 뭐 험악하고 도저히 질 것 같지 않던 그 오구마에게 아주 근데 운동 선수가 자기 베스트 컨디션으로 거기 시합장에 갈 수가 없다 그러면은 전혀 이 일반 사람들 관중들이 봤을 때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는 게 또 이 스포츠이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서 너무 이렇게 실망을 또 안 했으면 지금 생각하면은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낙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얘기하는 한일전으로 차라리 어디 멕시코에 강타자가 와서 박찬일이 그렇게 쓰러뜨렸으면 뭐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오그마는 일단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는 일단 퇴물로 판단이 됐고 전직 세계 챔피언이긴 하지만 뭐 퇴물이었죠. 세계 타이틀을 몇 번 도전했죠? 토탈 8번인가 합니다. 하여간 거의 와타나베까지. 뭐 오그마로서는 뭐 베틀리오 곤잘레스와의 뭐 여러 차례 도전, 그 알폰소 로페즈에게 도전, 미구엘 칸토와의 도전, 해서 뭐 6-7번의 그 도전을 뭐 어떨 땐 잘 싸워서 무승부도 됐지만 그 박찬희 선수와의 시합 전에 마지막 세계 타이틀 도전이 그 베틀리오 곤잘레스의 WBA 도전이었는데 정말 통렬한 케어패를 당합니다. 완전히 그냥 4차전이었죠. 예, 완전히 앞으로 꼬꾸라져서 더 이상 이제 오그마는 끝났다고 그렇게 판단이 된 그런 상태에서 박찬희 선수와의 시합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오구마는 세계 챔피언이 돼서도 1차 방어에서 바로 타이틀 뺏기지 않습니까? 칸토에게 바로 뺏기죠. 아니 그 두 번째에서는 이제 뭐 김성준도 이기고 방어전 요때까지는 이제 네, 2차 그렇죠. 재림 전이니까. 그리고 그 챔피언이 된 것도 곤잘레스와의 시합도 그 홈디 시즌 네. 곤잘레스가 트로피 막 발로 차고 다니고 그래요. 이제 오그마의 승리가 발표가 되니까 곤잘레스가 링에서 항의하다가 그 트로피 이렇게 있는 거 발로 차버리고 뭐 그랬을 정도로 항상 뭐 컨트로버셜 하든지 물론 뭐 잘 싸운 시합도 있지만 했기 때문에 이런 선수에게 우리의 그 희대 테크니션인 박찬희 선수가 졌다는 게 용납이 안 된 거죠. 근데 오구마 쇼지라는 선수를 좀 재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뿌리 긴 잡초 같은 정말 끈덕진 선수고 나중에 이제 박찬희 선수와 할 때는 속된 말로 졸로 봤는데 그 이후에 뭐 김성준 선수와의 시합 그 이후에 박찬희 선수와의 3차전을 보니까 이게 상당히 까다로운 스타일이에요. 그 약간의 발도 있고 약간의 주먹도 있고 근데 사우스포. 그래서 특히 김성준 선수와의 시합 또 박찬희 3차전을 보니까 자기가 안 붙고 마음 먹고 다 돌아다니면 잡기가 굉장히 힘든 어떤 그런 선수고 일단은 정신력이 정말 일본인 같은 정신력을 갖고 있는 게 오구마 쇼지니까. 김성준 선수와의 1차 방어전 그러니까 2달 후에 열리죠. 7월 28일 도쿄였는데 김성준 선수가 이제 한 체급 올려서 세계 타이틀에 도전을 한 거고 이때는 13라운드에 김성준 선수가 확실히 찬스가 한 번 있었습니다. 오구마가 거의 그로기 상태였는데 이때는 김성준 선수도 지쳐가지고 마지막 한 방만 정타로 들어가면 끝날 것 같은데 결국은 그 펀치를 성공시키지 못하고 그 찬스가 좀 아쉽게 날아갔던 기억이 나네요. 그 김성준 선수는 그 전에 이제 논타이틀에서 한번 오구마에게 졌는데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 보면 김성준 선수는 항상 그 덴저러스하죠. 뭐 이길 수는 있지만 뭐 언제 어떻게 잡힐지 모르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오구마가 뭐 김성준 선수와의 시합을 보면은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어떤 포인트 위주의 그런 쪽으로 가고 김성준 선수가 이때 구렛나루 기르고 지금 올라갔던 지금 장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중반에 한번 찬스가 네. 있었는데 뭐 찬스 있는 거 다 살리면 김성남 선수도 이 챔피언 됐죠. 독가스케에게 한번 찬스가 있었는데 그
찬스 살리는 게 그게 이제 그걸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가 이제 저거고. 이때 점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았죠. 146대 139 뭐 그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이 나요. 7, 8점, 9점 뭐 그렇게 기억이 나요. 아무튼 13라운드에 보디블로 터지고 안면 정타가 두세 개 터지면서 눈에 띄게 오쿠마가 흔들거리고 네 백스텝 밟으면서 로프에 기대가지고 좀 흐느적거렸는데 아주 아쉬운 네, 순간이었어요. 사실 억울한 건 이제 뭐 몇 번 거론됐던 그 오구마와 박찬희 선수의 2차전이죠. 2차전은 정말 아깝죠. 샌다이에서 있었던 시합이고 뭐 이 시합은 나중에 뭐 결국은 판정의 어떤 그 WBC 쪽에서도 그 판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를 인정을 하고 3차전을 뭐 다시 그 오더를 내리죠. 근데 하여간 2차전은 아까웠어요. 다운된 라운드를 그 영국의 해리 깁스죠. 그 일본 쪽에 아주 그 우호적인 그 해리 깁스가 10대 9로 줬고 다운이 안 된 라운드를 그러니까 박찬희 선수가 다운이 안 된 거를 또 10대 8로 한번 계산해. 이 해리 깁스는 글쎄 일본을 좋아하나? 이 해리 깁스가 그 로얄 고바야시하고 그 윌프레드 고메즈 시합 때도 그 주심을 보는데 윌프레드 고메즈가 거의 실신 상태인데 그거를 억지로 시합을 결국 시키고 고바야시 로얄 고바야시가 실신 상태로 거의 떨어졌는데도 첫 번째 다운되고 일어나는데 그거 시합 안 되는 상황인데도 붙이고 두 번째 다운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상황인데 붙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일본 쪽의 우호적이었던 그런 심판이 하필 재수가 없으려니까 이 박찬희 오구마 때 그 2차전 때 그 주심을 보면서 스코어링을 해가지고 결국은 뭐 2대1 판정으로 정말 짜맞춰 준 것 같아요. 네. 어떤 경기 내용이 나와도 오구마가 그 주심으로서는 이기게끔 스코어링을 세팅했을 것 같아요. 이때 박찬희 선수가 이제 경기 전에 저 흰색 트렁크를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원래 챔피언이 흰색 입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내가 챔피언인 줄 알았다라고 농담을 했을 만큼 자신감에 차 있었고 1차전은 컨디션 난조로 패배했다면 이번에는 정말 마음먹고 훈련을 했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 흰색 트렁크에 파란색 실선이 아주 세련되게 수놓아진 트렁크를 입고 갔는데 1라운드 종반에 짧은 맞아요. 그 훅이 터지면서 오쿠마가 쓰러집니다. 쓰러졌다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그냥 주저앉았다고 그래요. 다운이죠. 다운이죠. 거의 뭐 종료 공과 동시에 들어갔던 펀치였고요. 그리고 정말 찬스는 7라운드였는데 7라운드에 박찬희 선수의 연타가 뭐 한 7발 8발 그것도 훅으로 연달아 터졌는데 거기서 정말 한두 발만 더 들어갔으면은 쓰러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항상 그 얘기가 한 번만 더 들어가면 쓰러졌을 시합 많죠. 그런데 글쎄 뭐 누가 그 승부 세계 타이틀 매치 승부는 하늘이 내린 것 같이 이 시합 뭐 한국에서 했거나 심판진이 혹시 달랐다면 네. 이길 수 있는 시합이었어요. 박찬희 선수한테 그때 왜 그럼 그때 공격을 멈췄냐고 그랬더니 자기도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경기 15라운드지 그래서 여기서 더 치다가는 여기서 오구마를 완전히 쓰러뜨리지 못하면은 자기가 반격을 당할 것 같은 생각에 펀치를 멈췄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그 판단은 선수가 하는 거니까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팬으로서는 좀 아쉬운 입장이었고 이제 더 아쉬운 게 뭐냐면은 박찬희 선수의 맹공이 이어지다가 이제 순간적으로 잠깐 멈칫하고 나서 소강 상태가 됐는데 그때 박찬희 선수는 일반 공세였고요. 그 무심코 휘두른 그 오쿠마 쇼지의 훅이 복부에 제대로 걸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박찬희 선수의 스태미너가 확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8라운드부터는 좀 그 데미지를 안고 흐느적거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1회부터 7회까지 보여줬던 경기력과 8회부터 15회까지 보여줬던 경기력은 좀 차이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박찬희 선수의 그게 그 고질적인 그 패단이 칸토 2차전 때도 그렇고 전반과 시합 후반이 전혀 딴 사람 같은 너무 나뉘어지니까. 너무 그게 나눠지는 그런 저거가 있었고 근데 박찬희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초반 6라운드까지 승부를 보고 그 승부를 보기 위해서 이빠이 짜내고 그렇게 해서 끝내지를 못하면은 마지막까지 이제 가야 되는데 그래서 후반전이 자기는 힘들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박찬희 선수가 적지니까 케어를 노렸을 수도 있겠네. 전반에.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하다가 이제 후반에
바디 공격 당하고 페이스 떨어지니까 뭐 더 이상 힘을 못 쓰고 그래서 2차전은 정말 억울하게 졌고 결국 또 아까 얘기한 대로 WBC에서 3차전을 해서 이제 고락부인에서 다시 붙죠 3차전. 근데 이 시합은 글쎄 어떤 박찬희 선수의 그 2차전처럼 불타오르질 못했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그 2차전보다는 좀 큰 차이로 그 오구마가 승리를 하면서 박찬희 선수는 이제 그 세계와는 좀 멀어지는 그런 결과가 됐죠. 박찬희 선수와 오구마 쇼지 선수의 3차전은 이건 뭐 객관적으로 진 경기입니다. 네. 한국에서 했더라도 박찬희 선수가 이겼다고 할 수 없는 경기고 오구마 쇼지 선수가 뭐 나름대로 디펜시브한 복싱을 하면서 충분히 그 자기의 테크닉으로 박찬희의 화려함을 무마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파죠, 그런 사파. 경기였죠. 오꾸마 쇼지 선수가 사파라 그러면 박찬희 선수는 정통파인데 이때 당시 박찬희 선수의 테크닉으로는 어떤 정통파 복서가 오더라도 박찬희 선수의 기량으로는 충분히 넘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고 있었는데 약간 좀 하필이면 사파가 왔어. 사파의 그 최고봉인 그 오꾸마 쇼지가 모든 운동이 상대성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재밌네요. 그렇게 비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상상이 가능한 거죠. 오쿠마에게 김태식 선수가 도전했다면 어땠을까? 그리고 아벨라와 박찬희라는 조합이었으면 또 어땠을까? 뭐 이건 어디까지나 상상의 항상 즐거운 드림 매치는 항상 뭐 즐거운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박찬희 선수는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세계와 멀어졌고 이제 김태식 선수가 거의 같은 시기에 있었는데 김태식 선수와 일본 선수의 시합은 그 신인왕이 된 이후에 그 논타이틀 몇 개 그리고 뭐 기억에 남는 건 이제 이가라시 선수와의 그 세계 타이틀 전초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서 그 안 쓰러지는 이가라시를 아주 그냥 4라운드 KO였죠. 그렇죠. 그래서 야 이게 김태식은 이 주먹이 급이 틀리구나 하는 걸 느끼게 했고 말년에 이제 뭐 일본 선수는 아니지만 그 센다이 라미레스 그 선수와의 시합이 사실 어떤 선수 생명의 그 종지부를 찍게 되는 어떤 그런 시합이 되다 보니까 끝나고 뇌 수술을 받았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시합 살아나는 것이 기적적입니다. 그때. 근데 그 경기의 데미지였나요?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10라운드 판정으로 김태식 선수가 이겼어요. 이기고 경기 끝나고 김태식 선수가 아주 이례적으로 그 마치 정말 사이 좋은 동생에게 하듯이 상대 선수에게 이렇게 뺨에다가 뽀뽀도 해주고 너 정말 잘했다고 치켜 세우고 그러고 나서 병원으로 실려간 거죠. 정신을 잃었나요? 관중석에서도 야유가 많이 나왔었어요. 네, 내용적으로는 사실 이겼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시합이었는데 홈타운 디시전이었고요. 정신을 잃고 실려간 건 아닌 네.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병원에 가서 이제 검진을 예. 해본 결과 뇌 수술이 필요하다고 예. 해서 수술을 했죠. 그래서 뭐 김태식 선수는 사실 뭐 일본 선수와의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한일전에서는 그렇게 뭐 임팩트 남는 시합이 없는 그렇죠. 것 같고 박찬희 선수가 나중에 1차 은퇴를 했다가 재기를 해서 이제 몇 경기를 했는데 일본 선수와 8월 15일 날 경기를 해서 판정으로 이겼거든요. 근데 이제 9라운드쯤 되니까 관중들이 오늘이 8일로다라고 오하시 가스육인가 보네요. 네. 네. 그 뇌수술 얘기를 하니까 좀 뭐 비극적 사고의 주인공이지만 최효삼 선수도 일본에 가서 승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번이나 일본에 그리고 가서 이겼어요. 세계 타이틀 방어전도 일본에서 했죠. 그래서 나름 뭐 유망주였던 거 야마구치 그렇죠. 신고를 10라운드 뭐 TKO. 원사이드까지는 아니지만 뭐 거의 뭐 그 정도면 네, 원사이드죠. 그 일방적으로 물어붙여서 이겼고 이기고 나서 최효삼 선수가 그 로프 맨 하단 위로 펄쩍 뛰어 올라가서 아주 양손을 흔들면서 환호를 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효삼 선수도 약간은 시절을 잘못 만났다고 해야 되나? 저는 오히려 잘 만났다고 저도 네, 잘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또 SMK라는 그 그렇죠. 기업이 어쨌든 후원을 해주고 있어서 사만을 불러올 수 있었고. 사만이 또 내리막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해가지고 그러니까 96년 12월에는 그 일본에서 그 5대 타이틀 매치할 때 오사카에서 안도 겐조를 이제 꺾고 동양 챔피언이 또 되기도 하고요. 야마구치 신고와의 경기는 그 치바의 디즈니랜드 옆에서 했거든요. 그때는 최효삼 선수가 진다는 생각은 아마 측근에서도 저도 같이 갔었고 아무도 안 했었어요. 근데 정말 좋은 시합이 결과가 나와서 일본 장내가 아주 조용해졌었습니다 그때.
플라이급으로 아까 이제 이가라시 스도무 선수가 박찬희 선수랑도 하고 김태식 선수랑도 하고 그랬는데 일본 선수로서 한국의 플라이급 세계 챔피언들과 격돌한 선수로는 레오파드 다마쿠마 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태식, 박찬희 선수 시대가 가고 90년대, 80년대 후반부터 이제 우리나라 플라이급의 간판이었던 선수가 김영광 선수와 이제 이여루. 약간 결이 틀린 이제 네. 이여루 선수가 있는데 지금 장 박사님 말씀하신 그 레오파드 다마쿠마는 두 선수가 다 그렇죠. 그 대결을 한 발 있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 김영광 다마쿠마 시합은 굉장히 그 고급스러운 그 한일 간의 명승부로 생각이 되고 지난번에 저희 그 펀치라인 복싱도 100회 기념할 때 네네. 나의 인생 경기에 두 분이나 그 경기를 뽑아주셨었어요. 정말 그 일본에서 했지만 그 이거는 질이 그러니까 굉장히 크로스하게 갔지만 졌다고 절대로 생각이 안 됐고 또 판정이 발표되는데 일본 쪽도 아무 그 불만이 없었고 그래서 여한이 없는 외줄타기 시합이었죠. 네, 그래서 뭐 격하진 않았지만 두 선수 다 여한이 없는 시합이었고 김영광 선수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복싱이었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래서 다마쿠마로서도 자기로서도 최선을 다한 시합이었고 결국은 이 다마쿠마는 이제 그 기구를 틀리게 해서 그 이여루 선수의 WB에 도전을 해서 그 오버페이스한 이여루 선수를 그 자멸했죠. 이여루 선수도. 그러니까 좀 짜증나는 게 우리가 중남미권에서 아주 어렵게 따온 타이틀을 일본 애들이 홀딱 가져가요. 그러니까 네. 김한진 선수도 프로레스 잡고선 되는데 일본 가서 홀딱 가져가고 박찬희 선수도 칸토를 꺾었는데 일본에서 그러고 이여루 선수도 헤수스로아스를 잡았는데 일본 가서 그러고 네. 최영수 선수도 아르헨티나 가서 타이틀을 따왔는데 결국은 일본에 풀고 그런 사례들이 참 많으니까 어떨 땐 좀 얄밉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한 적 없나요? 글쎄요. 찾아봐야 돼요. 일본 챔피언이 우리나라 온 적이 있죠. 뭐 와타나베 와타나베 선수. 수석환 예, 와타나베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와타나베가 뺏기려고 온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하고 이제 손정호 가메다가 자기 뭐, 이미지 쇄신하러 왔더니 혼이 나긴 했는데 그건 가메다 쪽에서 주최한 시합이기 때문에 로얄 고바야시와 염동경. 그건 뭐 옵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온 거고 네. 그거 하나 홀딱 저희가 뺏어 먹었네. 그거 하나 뺏어 먹었네. 그것도 원래 뭐 우리가 가졌어야 되는 타이틀을 저거 한 거고 그렇죠. 일본은 요즘이야 이제 세계화돼 가지고 뭐 이노우에라든지 이제 해외 시합이 많아졌는데 9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챔피언 절대로 안 나왔어요. 원정 방어전이라는 게 없었어요. 옵션 걸려서 할 수 없이 뭐 유리가 그 태국을 갔다든지 아니면 60년대 그 태국 그 킹피치나 뭐 이런 선수가 옵션 걸려서 갔던 거 외에는 자기네가 스스로 해가지고 가는 거는 뭐 그다지 없었기 때문에 그럴 만한 게 자국에서 하는 것이 더 돈을 많이 받으니까 그렇죠. 외국 갔을 때 더 많은 돈을 준다면 갔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도 큰데 파이트머니도 작으면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유명우 선수나 장정구 선수가 해외 원정 방어를 왜 안 갔냐? 아니 파이트머니가 작은데 왜 가겠습니까? 그런 맥락과 비슷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올리버가 라이트 플라가 때 세계 챔피언이라도 미국에서 시합하면 그렇죠. 만불밖에 못 받기가 받는 어렵죠. 거예요. 받기가 만불 뭐 어렵죠. 8,000불 이렇게 받는데 일단 뭐 우리나라 오면은 그 당시 5만 불, 6만 불 뭐 이렇게 받으니까 굳이 자기 나라에서 누가 붙여줄 상대도 없고 하니까 원정을 오는 것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반대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박종팔 선수도 IBF 챔피언이 됐을 때 이탈리아에서 5만 불짜리 오퍼가 왔는데 이게 15만 불인지 50만 불인지 50만 불은 아닌 것 같고 오타라고 생각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5만 달러 오퍼가 맞았던 거고요. 5만 불 갖고는 안 가죠. 그러니까 굳이 갈 이유가 없는 근데 거죠. 그렇죠. 갈 이유가 근데 이태리로 보면은 IBF 슈퍼미들은 생소한 거기에 또 더 많은 네. 페널티를 줄 수도 없는 거고 뭐 그러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뭐 안 맞으면 안 가는 거니까. 이 김용광 대 레오파드 다마쿠마와의 경기 아오모리현에서 이제 벌어진 경기인데 다마쿠마의 고향이죠. 네. 이 경기는 고수들끼리의 올림픽 복싱 결승전, 펜싱 결- 결승전. 올림픽 결승전을 12라운드로 늘린 듯한 경기였고, 그리고 정말 인상적이었던 거는 3심공이 스코어 카드가 똑같았습니다. 이거 실황 중계했었죠. 그럼요. 생중계했습니다. 굉장히 롱타임을 한 것 같은데 막
선수 대기실부터 막 들어가가지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롱타임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30-0이 2점 차였고 스코어 카드가 그냥 다 똑같았어요.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정말 공평한 WBC야. 네. 근데 지금 요 말씀하시기 전에 희한한 거는 그 김태식 선수와 플라이급의 그 왕자 김태식 선수와 박찬희 선수가 나이도 좀 뭐 좀 비슷하시지만은 은퇴하지 않아야 될 그 시기인데 어떻게 그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 뒷편으로 넘어가셨는지. 아니 김태식 선수는 뇌수술을 쓰고 더 이상 선수 생활을 못하는 것이고 박찬희 선수는 뭐 아니, 턱뼈 그러니까 부러지고 그런 부분들이 네. 뭐 약속이라 한 듯이 그 두 분이서 거의 동시대 뒤로 물러나서 뒷편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나라 문화와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 일본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선수 생명이 끝나기까지는 더 많은 기회를 주고 한 선수가 좀 지고 뭐하고 타이틀을 일본처럼만 뺏기더라도 해서. 그 나름의 기회를 또 제공을 하고 이 선수에 대한 가치를 부여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이 라이벌전에서 패하면 선수 생명이 끝이다. 이런 기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면 은퇴해야 된다. 이런 그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스폰서들도 한번 지게 되면 일단 발을 빼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세계 타이틀도 한 번 지면은 무슨 뭐 완전히 그렇죠. 배제해버리고. 끝나는 걸 배제해버리고. 그러니까 사실 뭐 자꾸 일본 한일전이니까 일본을 예로 들게 되는데 일본에서는 첫 도전이니까 질 수 있다. 다음 기회를 보자.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물론 선수가 열심히 안 하면 기회가 없어지겠죠. 그런데 선수가 열심히 하는 한 기회를 계속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니시오카 도시아키라는 선수는 비라폴 사프롬에게 4번을 도전해서 2패 2무승부로 도전에 실패하고 은퇴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선수가 재기래요. 30이 넘어서. 결국은 한 채가 몰려서 세계 챔피언이 돼서 멕시코 원정 방어전도 성공으로 이끌고 베라폴이 없는 곳으로. 그건 아니고 이제 체중이 또 늘어나고 슈퍼 반탐으로 올려서 어찌됐든 베라폴을 피해서. 베라폴은 뺏겼어요. 하세가. 그 베라폴을 또 하세가가 또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주니까 10년 전에 유망주이던 선수가 10년 후에 꽃을 피워서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조금 문화 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도 뭐 그렇다 그래서 뭐 누구나 뭐 도전 실패한 걸 또 주고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 자기의 그 어떤 그 매니저와의 신의 그다음에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러니까 그렇죠. 도전자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한 번 했는데 풀 꺾여 가지고 있으면 결국 찬스를 안 줘요. 하지만 그 계속 그 의지가 있고 또 일본은 역시 그 자본적으로 좀 이게 그러니까 타이틀 도전해서 실패했는데 아유 또 해라가 아니고 가능성이 있으면 계속 붙이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뭐 아주 되지도 않을 놈은 그냥 포기지만 얘는 뭔가를 할 것 같다는 어떤 매니저의 신념이 있으면 4번이 됐든 5번이 됐든 해서 물론 그러고도 무라타처럼 뭐 불운의 그 세계 챔피언이 안 되는 무관의 선수도 있지만 세계 챔피언. 결국은 웬만한 선수가 그래가지고 다 됐어요. 하나가다도 그래서 세계 챔피언이 됐고, 그렇죠. 뭐 오구마도 어쨌든 세계 챔피언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니시오카도 그랬고, 5번, 6번 막 계속 도전을 해서 결국은 한번 건지는 거죠. 근데 이남이나 마스무라 같은 경우는 좀 거기는 아웃이에요, 아웃.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너무 시합 내용 그따위로 해가지고는 아웃이에요. 레오파드 다마코마만 해도 김용광에게 지고 나서 이어로와 1년 후에 이제 90년 7월에 경기를 해가지고 뭐 이어로 다마코마 시합은 완전히 그 김용광 시합과는 양상이 틀리고 이어로가 이어로 선수가 뭐 미친 듯이 그 인파이팅을 하면서 그 뭐 케어를 시키려고 그런지 그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김용광 선수와 자기와의 어떤 대비 같은 것도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광 선수보다 더 멋진 승부를 같은 상대한테 일본에서 하겠다. 이어로 선수 욕심도 있었겠죠. 네, 그런 부분이. 그런 것도 있는데 결국 오버페이스가 됐어요. 오버페이스가 돼가지고 아주 민망하게 또 그 무너져 버리는 뭐 그런 시합이 됐죠. 그러니까 복싱의 상대성을 좀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김용광, 이어루, 레오파드 다마쿠마가 그 김용광 선수가 다마쿠마를 상대했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뭐랄까 한 수 위에 어떤 컨트롤이 가능했었는데 이어루 선수와 김용광 선수가 붙었을 때는 국내 라이벌 의식 때문에 그런지 김용광 선수가 그렇게 못했거든요. 이어루 선수가 판정으로 이기죠. 이겨요. 근데 8라운드에 다운이냐 아니냐 슬립 다운성인데 심판 카운트를 했습니다. 네, 그것 눌렀어요, 때문에 위에서. 이제 네. 위에서 눌렀어. 그 맞아요. 슬립성 다운이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어루 선수가 판정승을 거두지만 그만큼 박빙이었거든요. 김용광 선수가 이어루 선수를 제압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놓고 보면 이어루 선수도 레오파드 다마쿠마를 충분히 제압했어야 되지만 안 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싱의 상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여루 선수의 10라운드 KO패 이 경기는 뭐 심판이 끊어서 이제 TKO지만 주저앉은 거죠. 맞아요. 네. 지쳐서 주저앉은 거. 그러니까 맞고 데미지에 지쳐서 주저앉은 그리고 거죠. 양쪽 눈도 상당히 부어오른 상태였고요. 방어 능력도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여루 선수는 충청도 사나이죠. 예, 옥천 네, 출신입니다. 되게 이제 옥천이면 유경수 여사가 옥천. 맞습니다. 이 자신감, 자존감이 높아서 언젠가 이제 이여루 선수 경기를 세미 파이널로 놨더니 내가 왜 세미 파이널이냐 이 정도인데.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것은 뭐 이체급 세계 챔피언이지만 두 번 다 1차 방어에서 타이틀을 풀었습니다. 그 라이트 플라이는 워낙 센 뭐 상대를 만났으니까 뭐 불가항력이었고 이 다마코마의 시합은 작전을 잘 짜가지고 했으면 뭐 이길 수도 있었던 시합 같은데 결국은 뭐 고차였던 것 같아요. 다마코마 같이 맷집이 좋고 계속 밀고 들어오는 선수한테는 반발짝 뒤로 빠지면서 그 포인트로 계속 김용광 선수처럼 그런 경기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이여루 선수 같은 경우는 맞불을 놨거든요. 근데 맞불에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런 상성이었었는데 다마코마가 초반에는 그냥 그냥 디펜스에 치중을 하죠. 그래서 이어로 뭐 쳐봐라. 그 좀 스태미나를 뺀다면은 나중에는 그 비수를 꼽죠. 다 이제 힘 다 빠졌냐? 힘 다 빠진 이어를 그냥 비수를 꼽죠. 그래서 플라이급은 뭐 이 정도가 아마 우리나라와 일본의 그 대표적인 시합.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플라이급은 이상하게 그 우리나라에 맞는 체급 같은데도 그 이후에는 뭐 이렇게 뚜렷하게 그 세계적이거나 동양까지도 갈 만한 선수가 별로 없었어요. 보고 손정호, 뭐 장영순 뭐 이런 선수가 나름 유망주로 잠깐 말했지만 그 당시에 우리나라 그 복싱 이 시장이 벌써 이미 좀 많이 약해진 상태고 손정호 선수는 제 생각에는 너무 그 무리한 시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에. 매니저 문제가 좀 있었어요. 사실 신인왕이 되고 나서 바로 인도네시아 원정 보내고 이런 그 비즈니스적인 문제가 일본에서 동양 타이틀을 고마스 노리유키랑 하고 나서 2주 후에 또 파바 타이틀을 태국 가서 하거든요. 물론 이제 군대 입대를 앞둬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이 선수에 대한 관리만 잘 됐다면 손정호 선수는 좀 일찍 2000년대 초반에 꽃을 피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쉬운 케이스고, 그리고 장영순 선수도 아깝습니다. 사실 90년대 후반에 승승장구하면서 그 동양 타이틀 방어전 때 좋은 승부를 많이 남겼거든요. 근데 결국은 세계도전까지 성공했죠. 진윤원 선수나 차남은 선수는 어떠나요? 차남은 선수는 사실 주니어 플라이급 선수인데 그 태양체육관 소속 선수들이 이제 그 스스로 프로모팅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좋은 선수가 많이 나와도 다 해외 도전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 차남은 선수, 진윤원 선수가 활약할 때가 복싱이 굉장히 그 꺼져 있을 때, 그렇죠. 가장 뭐 진짜 뭐 어디서 누가 시합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럴 때였고. 장영순 선수도 태양체육관, 진윤원 선수도 태양체육관. 아니 차남은 선수 같아요. 차남은 선수도 태양체육관인데 두 선수 다 글쎄 뭐 유재도 관장님들은 뭐 어떨지 모르지만 박정호 선수도 마찬가지고. 박정호 선수도 그렇고 그 어떻게 뭐 그 어떤 국내에서 도전이라든지 찬스를 얻는 그런 혜택을 못 받은. 그러니까 그게 궤를 같이 하는 거죠. 뭐 한국 프로복싱의 어떤 그 뭐 흐름과 같이 하는데. 예전처럼 극동 프로모션, 뭐 동아 88 이런 프로모션들이 성행했다면 태양체육관 소속 선수들이 분명 많은 기회를 국내에서 그 세계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을 텐데 그런 프로모션이 없다 보니까 유재두 관장님은 프로모터가 아니잖아요. 선수를 다 조련해서 만들어는 놓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정 경기를 차남은 같은 경우도 주니어 플라이급에 정말 세계 챔피언이 될 수 있는 정말 유력한 후보였는데 그것도 한 체급을 올려서 유리 같은 그 극강의 선수랑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그랬음에도 정말 잘 싸웠어요. 또 진윤원 선수는 88 소속이었으니까 그래도 이제 88 프로모션이 저물기는 했어도 끝나기는 전이었거든요. 근데 유리랑 이제 붙어서 3번의 다운을 뺀다면 나머지 시합은 포인트에서 이겼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운영을 잘했었는데 이런 선수들이 더 이상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은퇴를 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 국내 풍토가 아쉬웠던 상황이었죠. 또 한 가지 아쉬운 선수는 이승구 선수가 원래는 플라이급 선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니어 반탄급으로 그렇게 두세 차례 도전하지 말고 차라리 플라이급에서 계속
도전 기회가 왔었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했었을 선수 같은데. 가능했다고 봐요. 이승구도 충분한 펀치력도 있었고 체력 조건도 좀. 그렇죠. 플라이급에서 했다면 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오리즈카 가스야와의 경기는 이긴 경기죠. 이승구 선수가 저는 이승구 선수는 다운은 네. 뺏었지만 네. 저도 이겼다고 보기는 좀 이게 제가 팔이 안으로 굽어서 이승구한테 이긴 거는 임재신 선수가 이긴 거죠. 임재진 선수는 정말 잘했죠. 어쨌든 뭐 네. 플라이급은 이렇게 마무리고 그럼 이제 얘기 나온 김에 슈퍼플라이 주니어 벤텀으로 올라가 보죠. 여기서 나왔네. 플라이에 저 정선용 선수도 태양체육관 출신 아니었나요? 정선용 선수도 태양 출신이고 주니어 플라이. 주니어 플라이의 동양 챔피언이었어요. 네. 플라이급 때는 뭐 이제 그 뭐랄까 은퇴식이. 최고조는 아니었고 주니어 플라이. 그래서 주니어 플라이급 동양 챔피언이 되면서 그 상당히 기대를 좀 모았었는데 주먹도 좋고 의외로 그 덴캄 추아타난가 이 선수에게 진 거예요. 그래서 그 선수를 부산의 그 임정근 선수가 KO로 이기면서 동양 챔피언이 돼서 곤잘레스에게 결국 임정근 네, 선수가 임정훈 도전을 하게 선수가 됩니다. 도전해서 그리고 미국 가서 졌나요? 미국 5라운드 에인그루드에서 이제 잘 싸웠었던 기록을 것 하죠. 같은데. 잘했었어요. 잘했어요. 그 경기도. 네. 자 그래서 이제 주니어 벤텀으로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네. 주니어 벤텀은 뭐 많죠 주니어 벤텀은. 그 이 선수가 이제 백미죠. 지금 저희가 이제 45분인데 예. 주니어 벤텀으로 하다 보면 또 시간이 꽤 오래 갈 것 같으니까 다음 시간으로 넘길까요? 다음 시간으로 넘기기 전에 좀 예, 그럼 하시고 싶은 그냥- 말씀하시고 다음 시간으로 넘겨보죠. 약간 재밌는 경기라고 그래야 되나? 제가 그 시즌 2 1회에서 이제 미들급하고 그 주니어 주니어 미들급 미들, 얘기를 예. 쭉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미들급으로 동양 타이틀 매치를 이뤄도 주니어 미들급 세계 타이틀 매치는 세계 타이틀은 뺏기지 않으니까 그렇게 그게 가능했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그때 80년대 복싱의 신화라고 해야 될까요?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라이트 헤비급 동양 타이틀 매치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선수가 라이트 헤비급으로 뛴 거는 김덕팔 선수가 아마 최초일 거고요. 김덕파 선수는 헤비급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뭐 정식 라이트 헤비급도 아니고 상대가 없어서 미팔군의 그 흑인 선수와 시합했고 네. 뭐 그 정도고 그냥 제가 보기엔 그냥 이렇게 이 포스터에 동양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 막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덕팔 선수는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은 이두박근 쪽에 근육이 많아서 체중을 줄이고 싶어도 구조적으로 줄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라이트 헤비급 OBBF에서 이제 호주가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헤비급, 라이트 헤비급 그때 크루저급이 크루저급 있었나요? 신설했죠. 그래서 네. 그렇게 만들었죠. 그 세 체급을 신설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신설을 해줬죠. 그리고 크루저급과 헤비급은 호주, 뉴질랜드, 뭐 호주 이렇게 카드가 짜였는데 라이트 헤비급은 82년 7월 25일에 이수왕 선수와 스즈키 도시아키 선수 최초의 이제 OPBF 초대 챔피언 결정. 초대 챔피언 결정전입니다. 이 스즈키 도시아키 선수는 우리나라 선수가 인연이 많죠. 그러면 네, 그 유재두 선수와도 유재도 선수가 한정까지 했고, 갔었죠. 우리나라에서 박남영 선수를 또 원펀치 기절시키고 이 선수는 나중에 이게 나중인가요? 이수왕 선수에게 지기 전인가요? 그 크루저급 그 초대 챔피언 결정전에 얘기가 있었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네, 해가지고 WBC에서 크루저급을 새로 만드는데 그때 강흥원 선수가 저 4강전에 나간다 뭐 네, 이런 말이 네.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스스키 도시아키가 강원 선수를 이겼어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이기고 네. 워밍업 작업을 한 게 김정식이라는 우리나라 주니어 주니어 미들 미들 선수를 챔피언. 불러다가 했는데 거기서 스스키가 판정표를 당해요. 네. 그래서 너는 세계 타이틀 안 된다 그래서 그 결정전에 못 나가는. 원래 김정식 선수와의 경기가 없었다면 세계 타이틀 결정전을 했을 수도 그러니까 있겠죠. 4강전 나가는 거지. 일리미네이션 바. 그러니까 4강전이 강흥원 선수와의 4강전이 아니었나요? 이게 그게 8강전이었나요? 8강전인가? 아니요, 그게 4강전에 4강전이었고. 나간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아니 강흥원 선수를 이겼죠. 이겨서 이기고. 4강전에 나간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결승전이 네, 아니고요. 네. 결정전이 아니고. 그래서 WBC는 그 결국은 뭐 크루저급 결정전은 이제 마테 팔로프 유고 네. 선수와 그 마빈 카멜이라는 그 라이트 헤비급 선수. 미국의 그 인디언 출신 라이트 헤비급 선수가 했는데 초대 챔피언 결정전이 무승부가 났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다시 재시합을 했고 그래서 어차피 스스케 도시아키는 뭐 이렇게 되든 거기에 챔피언이 된 사람한테 뭐 지명 도전을 하든 어떤 그런 찬스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그 주니어 미들급 선수에게 일본에서 완사이드한 판정패를 당하면서 일본에서도 너는 포기
했기 때문에 그 세계 도전을 못한 그런 그리고 선수죠. 이제 라이트 헤비급 타이틀 매치 이게 공식 경기로 열렸고 동양 타이틀 매치고 한국 선수가 나간다. 아주 당시로서는 좀 이례적이었는데 아 TV 중계도 했어요. 생중계했습니다. 맞아요. 문화체육관에서 했고요. 그리고 2라운드 지나고서부터는 양 선수가 눈에 띄게 지쳐해가지고 이게 아마 뭐랄까요? 수수께가 막판일 거예요. 그렇죠. 네. 말년이죠. 예, 그래서 약간 두 선수가 이렇게 마우스피스가 이렇게 떨어져 나온 상태에서 어깨를 깨무는 장면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뭐랄까, 아 이게 그 동양인의 한계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엉기는 시합이었죠. 우리나라 라이트 최고는 후에 민병용 민병용, 이왕석 이왕석 그때가 뭐 최고조죠. 그렇죠. 그리고 이수왕 선수가 이때 어쨌거나 4라운드에 KO승을 거두고 초대 챔피언이 등극한 다음에 얼마나 지쳤는지 이철원 아나운서 돌아가셨죠. 이분이 인터뷰를 하려고 말을 하는데 이게 숨이 가빠가지고 말을 못할 정도였어요. 이수영 선수는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인가 호주 선수한테 호주한테 9라운드 바로 KO KO 당해서 게리 허블인가 게리 허블인가 그 나중에 꽤 유명해진 그 KO 되고 이 당시에 글쎄 난 이게 뭐 스스키 도시학계는 오히려 그 전에 한참 때 그 우리나라에서 박남용 선수라고 그 미들급에 강흥원, 박남용, 임재근 그래서 그 한동안 트로이카를 구사하던 그 박남용 선수를 그냥 기절시키죠 한번. 그래서 그때 굉장히 그 펀처라는 걸 보였고 강흥원 선수이고 뭐 장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WBC 크루저급 초대 챔피언 결정전 4강에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하다가 그 조정 워밍업 시합에서 갑자기 주니아 미드급 선수한테 우리나라에 그 한국 1위 그랬죠 그 김영수 선수가. 그렇죠. 그 당시에. 네, 그래서 뭐 판정패하면서 전 찬스를 챔피언이었고. 줬죠. 이 라이트 헤비급 타이틀 매치는 이수왕 선수 전적이 그렇게 깔끔하지 않았어요. 반타작 정도일 반타작 거예요. 정도였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OPBF에서 챔피언 결정전 이제 한국에 티오를 주니까 미들급 선수 중에 제일 체구가 큰 선수가 누구냐 그렇겠죠. 그래서 낙점을 한 거고 스즈키 도시아키 선수가 어쨌거나 네임 밸류가 좀 있는 선수였습니다. 이수왕 선수가 이제 업셋으로 이긴 건데 요 다음에 라이트 헤비급 동양 챔피언 자격으로 시범 경기를 했다가 나경민 선수한테 네, 맞아요. 시범 경기에서 KO패를 하는 바람에 그게 공식 기록은 아니지만 상품 가치가 떨어졌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강호전을 한동안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방송사도 붙질 않고 사실 이수왕 선수 말고 유병래 선수가 나갔어야 돼요 이때. 근데 이 당시에 동양의 라이트, 웰터, 미들급을 다 동아체육관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유병래 선수 동아 소속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이제 이게 그 배분이 안 됐던 거죠. 그러면서 그때가- 신도체육관에 네. 이수왕 선수가 나간 겁니다. 페더가 누구였죠? 패더는 오민근 선수가 83년도에 돼요. 네, 그 그다음에 라이트는 이때는 그러면- 유한길 선수가 챔피언이 되고요. 네. 라이트는 그때 동아가 김득구 김득구, 선수였고요. 김득구. 웰터는 황준석 황준석. 선수. 뭐이 라이트 헤비급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왕섭, 민병용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저거고 전 지금도 생각이 이왕섭의 2연속 전 KO승 지금도 생각이 그 당시에 이영섭 선수가 당시에 제프 하딩이나 안드리스를 하고 했으면 승산이 있었다고 봐요. 그러면 네. 저도 그 파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프 하딩도 안드리스도 그렇고 둘 다 힘으로 부딪히는 선수들이기 근데 때문에 허점이 그만큼 할만했어요. 허점이 많고 뭐 충분히 뭐 넘길 수도 있었던 적 같아서 그리고 그때 이왕섭 선수가 WBC 세계 랭킹 1위였습니다. 1위까지는 아니었어요. 1위를 한동안 랭커였어요. 랭커는 모르. 약간 그냥 네. 동아가 한참 때 같이 비즈니스 하고 했으면 제프 하딩 정도면 같이 치고받다가 그렇죠. 뭐 넘어가든지 넘길 수도 있었던 제프 찬스. 하딩의 2기 챔피언 시절 그때가 이제 네. 이왕섭 선수랑 맞물리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왕섭 선수가 눈 부상으로 격렬한 경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마지막 하지 않았나요? 경기 때 그 눈부상 때문에 부상 판정으로 이겨요.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상대가 그러면서 이제 그 안화골절로 은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민병용 대 이왕섭 경기는 저희가 한 적이 있던가요? 모르겠는데. 그 경기는 잠깐 나눈 적이 있었어요. 네, 민병용 선수는 뭐 라이트 헤비급 세계 챔피언이 돼보겠다. 아마추어에서 워낙 경력이 화려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기를 했는데 이왕섭 선수한테 1차전에서 10회 KO로 지잖아요. 근데 정말 인상적이었던 거는 다운당하는 순간까지 표정의 변화가 없어서 거의 데미지가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마지막에 넘어갈 때 뭐랄까 프로와 아마추어의 스타일 차이라는 게 이런 걸까라는
느낌이 왔습니다. 뭐 다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간 1, 2차전 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재밌었죠. 2차전도 4라운드 KO. 6라운드. 6라운드였나요? 근데 2차전은 뭐 민병영 선수가 이건 이영섭 선수한테 안 된다 뭐 그런 느낌이 셌고 1차전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업셋이었고 네. 1차전은 민병영 선수가 그때 챔피언 아니었나요? 동양 챔피언. 1차전 때 동양 챔피언이었어요. 챔피언이었죠. 하지만 타이틀 안 근데 걸고 1차전은 라이벌전을 논 타이틀로 라이벌전으로 했고 2차전은 걸고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게 참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그 무라카미 하루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옛날 가수나 뭐 정치인이나 영화를 얘기할 때 다른 그러니까 작품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재현이 가능한데 당대감은 재현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비틀즈가 처음 나왔을 때 이게 얼마나 새로웠는지를 당시 사람들이 느꼈던 이 감정 자체는 재구가 불가능하잖아요. 이 라이트 헤비급 타이틀 매치가 열리는데 한국 선수가 참전한다. 그 사실 자체가 줬던 신선함 이런 것들은 뭐랄까요? 이게 참 재구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언젠가 저 KBC에서 한국 헤비급 초대 챔피언 결정전 김재찬이랑 저스틴 선수 저스틴 시합을 네, 10라운드 종료 불과 몇 초 전에 이제 네. 김재찬 선수가 KO로 이기는 경기였는데 그때도 한국 최초의 헤비급 타이틀 매치라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복싱 팬으로서 저는 좀 가슴 설렜던 기억이 납니다. 그 해에 2007년도 5월 달인데 그 해 이제 신인왕전에 처음 헤비급을 신설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스틴이 외국인 그 캐나다 캐나다. 출신으로 네. 신인왕이 됐고 김재찬 선수는 상비군 출신으로 프로 데뷔를 해서 이제 그때 3전 3KO인가 그랬었어요. 2전 2KO인가. 그러면서 타이틀 매치가 매칭이 됐는데 정말 승부는 재밌었죠. 마지막 라운드에 갈리면서. 조만간에 올려주시죠 게임. 그거 아마 저희 아. 유튜브에 올라와 있을 겁니다. 김재찬 선수가 나중에 일본 베테랑한테 5라운드 KO로 니시자와 요시노리한테 이제 3라운드인가 네. 4라운드 KO패를 하죠. 예. 그리고 한 헤비급 얘기가 나온 김에 한 선수만 더 얘기하자면 70년대와 80년대에 아마추어를 제패했던 우동식 선수 우광식 우광식 알리하고 붙여달라고 그러던 유광식 우광식. 우광식. 근데 거의 키도 2m 가까이. 네. 그 우광식 선수는 글쎄 뭐 프로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저거였고 근데 아마추어 시합을 한번 그 영상을 옛날에 봤는데 뭐 그냥 국내에서 딱 한 번 졌을 겁니다. 근데 그게 실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복서로서 트레이닝을 제대로 받아서 이긴 게 아니라 그때 아마추어 헤비급이 84kg 플러스였잖아요. 우광식 선수가 그래도 운동을 한 몸매가 탄탄했는데 한 120kg 정도 됐나? 굉장히 거구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워낙 이 체구의 차이가 커서 승리를 거뒀는데 그런 선수들이 지금 태어났더라면 어땠을까? 우광식 선수는 약간 글쎄 거인증 같은 거기 때문에 네. 운동선수로서 적합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다만 지금 장 박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발군의 체격이다 보니까 상대가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0kg 가까워지니까 뭐 실력이 별로 없더라도 우리나라 국내에서 뭐 89kg짜리 헤비급은 그냥 뭐 손목 비틀듯이 뭐 그냥 힘으로라도 우겼는데 복서로서는 글쎄요 뭐 프로로서는 좀 저거 하고 뭐 일본에서도 70년대 비슷한 선수가 하나 있었죠. 그래서 그 미국에 정말 그 반타작도 더한 선수 한두 명 데려다가 이기고 뭐 일본의 헤비급 복서가 출연했다 그랬는데 그 선수도 결국은 뭐 푸지부지 됐고 해서 글쎄 우광식 선수는 그 쇼프로에도 가끔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알리하고 지금이라도 붙여주면 이긴다 그러고 막 그랬었는데 뭐 프로로서는 뭐 그렇게 장래성 없어 보였고요. 아이고 또 얘기하다 보니까 1시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저희 그 복싱 토크 시즌 2 3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그 한일전 명승부 4부에서 이제 뭐 박찬영 선수라든지 이영철 선수라든지 못다한 그런 얘기들을 마지막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엔딩은 이성열 이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예, 좀 시즌 2를 오랜만에 이렇게 시작하게 됐는데 너무 이렇게 다시 또 예전으로 돌아간 기분이라 너무 또 설레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